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제 제 한능건 키워드 저격 특강도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빨리 촬영하고 있으니까 시험 전까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 그래서 저번 조선 1강 이어가지고 조선 2강 이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제까지 소화하시면 50문제 중에서 27개 내지 8개 정도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오늘 조선2는 제가 더 어려울 거라 한 이유가, 이번 다 조선2 강의는 조금 더 심화편에게 어울리는 주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편에 나온 것도 있는데 주제 자체가 조금 더 심화편에 포커싱을 맞춘 내용과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짧고 굵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좀 짧지만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주제의 경우에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또 교재 한번 홍보해드리면, 일단 제 해품사 전용 교재인 한능건 기출교재가 지금 최근 그 월요일부터 출간됐고, 현재 52일까지 수록돼가지고 513에는 블로그라던가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그 참고해주시면 되고, 교보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면 만약 구독을 인증해주시면 나중에 예상문제 PPT를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정확히 PDF요, PDF. PDF를 제공할 예정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해주시면 해당 시험에 가장 나올만한 최적화된 문제로 구성한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카페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Q&A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예스24 수험서 자격증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검색해보니까 벌써 제 문제집이 딱 18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게 순위가 빨리 오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 가져주시고 교재도 구매해주셔가지고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만약에 교재 내용에 막 아쉬운 점이라던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주셔도 되고, 좀 좋다는 얘기도 계속 좋으니까 많은 후기 같은 거 부탁드려요.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복습드리면, 일단 이 목차는 별표의 수는 빈출을 나타내가지고, 특히 별표가 3개인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략하셔야 되는데, 이 빈출도 100%는 항상 아닙니다. 근데 대충 엔간에 맞게 해놨고, 심화편은 빨간색, 기본편 파란색, 둘 다 좋아하는 유형은 검은색별로 표시, 심화편에서만 주로 출제하는 유형은 따로 심화를 표시했고, 이 유형에서 안 나오는 유형은 존재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PPT 자료는 추후 전개교재, 그러니까 이론집에 활용할 예정이라 원본 제공 못해드리고요. 이 키워드 저격 특강 내용 이렇고, 모든 유형 관련 기출 사료가 있는 거를 활용할 거니까 보기 싫으면 패스하시고, 필자가 제시한 키워드는 거의 다 99% 기출에 다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례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거는 제가 따로 언급하고요. 빈출 키워드는 빨간색, 심화편 더욱 출제율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복습하지 않고 머릿속에 안 넣으면 이거 100번 봐야 소용없으니까 어떻게든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은, 오늘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다룰 건데,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조금 심화로 써있는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나마 조금 더 심화를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이 유형도 심화편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유형도 솔직히 말해 심화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심화편에게 필요한 주제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좀 기본편은 조선 1강을 좀 더 위주로 보는 건 권장하는데, 별표 심화가 표시 안 된 거는 기본편은 잘 내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시작하면은,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 같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낚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대성전이랑 명륜당 때문에 잘 낚여요. 왜냐하면 이 대성전의 명륜당은 성균관, 향교 둘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냐면, 성균관은 중앙, 이 향교는 지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성현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여기서 성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공자 같은 인물이에요. 공자, 맹자 같은 약간 유교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런 인물에 대한 제사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전에서는 그 공자를 모시는 묘 같은 거고, 이 명륜당이라는 곳은 일종의 그냥 강당이에요. 수업하는 곳. 그렇고 이 생엄 및 진사가 입학 자격인데, 이 생엄 및 진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과거제는 뭐 속과랑 대과라고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과에 합격하신 분들이 원래는 하급 관리 정도 임명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수 시험을 봐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좀 엘리트들만 모으는 곳이고,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왕세자가 입학한다는 키워드 조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왕의 세자 정도면은 중앙에 있는 학교를 가지 뭐 지방에 뭐 아빠 싸워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유학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세자처럼 뭔가 좀 진짜 높은 사람들이 입학한 학교면 일단 성균관이 있으면 좋고, 이 원점제라고 쉽게 말해서 아침이랑 그 저녁에 그 밥 같은 걸 먹어서 밥 먹는 거 도장 찍는 게 한 200개 300개 정도 모여야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먹어야 과거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원점제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성균관 학생들이 밥을 더럽게 안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해가지고 출석하는 제도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정원 200명밖에 안 뽑을 정도 오직의 엘리트를 뽑고 그만큼 조선 최고의 관리 교육기관이며 현재 서울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예요. 자, 두 번째 향교. 향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향자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가 향교예요. 그래서 고을 크기에 따라 당연히 정원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좀 좋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좀 크기가 큰 지역구에서는 조금 크게 그릴 수 있지만 약간 좀 지역구가 작다 하면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교수 및 훈도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는 좀 중앙에 엘리트 교수도 있지만 지방에도 당시에는 조금 엘리트 교수를 파견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전문직 같은 거 보냈었고, 뭐 대성전 명륜자 공통도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동, 리, 면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부, 모, 구년이 약간 좀 그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지방 단위에다 이거 설치했고, 지방의 관리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균관은 중앙의 관리교육기관이고 서울 그리고 향교는 지방의 관리교육이다. 이거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평민의 자제도 입학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양인, 중인, 상민이요. 아니 양인, 중인, 양반. 그래서 그 천민은 못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서원의 경우에는 성균관이 향교는 이 대성전이나 명륜단이 키워도 잘 나온다면, 바로 반대로 서원은 이 강당 및 동제에서 서제는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일종 제사. 그리고 일단 이런 게 힌트로 나오고, 두 번째로 국왕으로부터 편액 서적 등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능검에서는 정답을 숫자면은 이 키워드가 일단 정답이 잘 나오는데, 이 편액이라는 거 서적 등을 받는 건 사액선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국가로부터 뭔가 인정받은 약간 국가공인 서원?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일종의 특혜 같은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 여기서는 반대로 아까는 성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선현의 제3이 성리학교 담당했다는데, 선현이란 거니까 쉽게 말하면 성현은 진짜 공자명자 같은 오진 엘리트들이고, 선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서원이 이따가 다룰 건데, 이따가 다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모시는 서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도산서원 이황, 뭐 자운서원 이 해가지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인물, 그러니까 좀 자신들이 좀 섬기는 인물들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황 선생님이 멋있어. 이황 선생님한테 제사 지낼 거야. 나는 조식 선생님이 멋있어. 조식 선생님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거야. 아니, 난 이 선생님이 멋있어. 난 이 선생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런 인물들의 재산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잘 입혀갈 수 있는 게 서원이라 기억하시면 좋고, 일단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했어요. 그래서 9개 동국 등재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거 좀 대표적인 게 도남서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도 키워드 잘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이것들은 아니에요. 이것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주세붕이 최초로 세운 백운동 서원이 계기인데,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황이 건의를 해가지고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참고로 주세붕이 중종식이었어요. 중종. 그러니까 중종 때 세웠는데 이 사액선을 받아가지고 소수서원 된 건 명종식인데, 이건 뭐 공시용 키워드라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리고 지방 유생들의 여론 형성 장소의 역할도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서원 자체가 대부분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방의 그 붕당의 결집 장소도 활동된 게 이 서원이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자기들 붕당 근거지 적폐하고 이렇게 좀 일도 그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렇게 세금 뜯어가는 그런 패단이 있다 판단해가지고 좀 멀쩡한데 아니면 다 폐간시켜버린 게, 철폐시킨 게 흥선대원군 엽적.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개항기 시기 파트에 다시 다룰 테니까 지금은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심화편 준비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외우시고, 내가 기본편 준비한다면 이 성균관이랑 서원이랑 서당이랑 사법당 외우면 좋은데, 기본편은 이거 잘 내요. 근데 심화편 이거 잘 안 내더라고요. 일단 서당의 경우에는 지금을 치면 약간 초등학교예요. 굳이 비한다면. 사법당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좀 그런 느낌인데, 뭐 이렇게까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초등학교 갔다, 그냥 중고등학교 갔다, 이런 수준만 알면 됩니다. 아무튼 서당의 경우에는 뭐 동문선습, 소화, 천자문 등을 배우는데,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약간 초등 국어, 초등 수학, 초등 영어, 아니면 뭐 초등 도덕? 그러니까 뭐 국어, 도덕,
외국어든, 그러니까 초등 외국어, 그 초등 교재, 일종의 초등 교재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규제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 수학 자체도 예전에 얘기했듯이 조광조역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도덕만 잘 여러분들 따라가셔도 이상 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재들이 다 기초 교재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부학당의 경우는 일단 서울에 위치했고 중등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중등 교육기관이다. 이거는 고등 교육기관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 교육기관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심화편의 경우에는 성균관, 향교, 서원 중심으로 암기하고 기본편은 성균관, 서당, 서원, 사부학당 중심으로 암기하시길 권장해요. 왜냐 문제를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그럼 해fun사님 심화편에서 이런 거 안 내나요? 기본편에서 향교 안 내나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낸 경향 봤을 때는 조금 이런 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빈출도 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걸 대체 왜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는데 항상 이 질문하거든요. 이 대성전 명륜당만 나오면 무조건 성균관 이래요.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시험이면 큰일 나요. 아니 왜 어떻게 배웠길래 왜 대성전 명륜당 무조건 성균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성균관, 향교 모두 대성전 명륜당 존재했습니다. 일단 이거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배웠으면. 그래서 일단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중앙에 있냐, 지방에 있냐, 아니면 다른 키워드 아까 뭐랬어? 제가 성균관에 원점제 있다 했고 향교의 경우에 뭐 교수운도 파견이라던가 전국에 부목군을 설치했다던가 그런 키워드 있죠. 그런 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서원은 인물 유형 키워드 수제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왕 업적을 내고 있어. 이왕의 키워드 도산서원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어서 지금 제가 좀 파란 걸 친 거는 조금 심화편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키워드를 이렇게 나눴는데 유성룡을 내고 싶어. 그럼 병산서원 힌트를 줘요. 김장사를 내고 싶어. 그럼 도난서원 힌트를 줘요. 이런 식으로 특정 서원은 인물 유형 낼 때 그 힌트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따 다룰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건 참고해주세요. 이따 어차피 조선시대 인물 다룰 때 다시 다룰 거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예시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대성전과 명륜당만 봤으면 대성전 명륜당 성균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봐봐요. 지방의 교육기관인데 대성전 명륜당이 왜 여기 있어요? 자, 지방의 교육기관이니까 이건 향교예요. 성균관이 왜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성현 위패 봉헌한다던가 명륜당인데 어쨌든 지방에 있으니까 이건 그 성균관이 아니고 여기 봐봐요. 평민층의 자들이 입학 가능해요. 흥선대원군에 대부분 철폐된 건 서원이에요. 전국에 부목군을 하나 설치했어요. 성균관을 하나씩 설립할 리 없겠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고르 크기에 따라 학생 정원이 다른다. 다 키워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키워드 헷갈린다면 선지 보고 성균관인 것 같은데 왜 답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키워드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선지로라도 구별해서 내가 잘못 풀었구나. 그럼 빨리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도 푸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강당이와 서재, 동제 나왔죠. 그럼 서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향촌 사림의 모임 장소로 시정을 비판하고 공론을 현수하는 역할. 이거 사설교육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향교라던가 성균관의 경우에는 일종의 공립교육이니까 공립 관립 교육기관인데 그 서원의 경우는 사설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을 이렇게 구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을 경우는 옳은 거니까 좌수별감 이거 아니고 이거 좌수별감은 유양소고 중앙에서 판결 이거는 향교고 국자학 태문학 사막 이거는 국자감. 자, 부목군현 이거 향교니까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은 사액 서원인 5번이 정답이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교육기관 풀면 되는데 제발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강조할 테니까 진짜 성균관 향교 두 대 됩니다. 나중에 가서 대성전 명륜당 선수 배웠는데 이거 성균관 아니가 혼납니다. 자, 두 번째.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기구인데 행정제도인데 이것도 솔직히 심화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편에 낼지는 모르겠는데 기본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낸다면 수령, 향리, 유양소 이 정도 낼 건데 일단 심화편은 솔직히 이거 중심으로 내거든요. 가끔씩 그 심화편의 경우 관찰서로 내긴 내는데 일단은 이 셋부터 먼저 공략하는 게 좋아요. 일단 수령부터 공략하면은 일단 수령은 지방의 일종의 그 실권자예요. 지방의 실권자라서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사권 행자예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도지사 지금 부산시장 좀 지방 장관급이라 해야 되나? 지방의 좀 유력자급이라 하면 되고 이 칠사는 뭐냐면 이 수령이 해야 되는 일종의 업무 같은 거예요. 업무. 그래서 업무라 해가지고 농업을 장려하고 도둑 같은 일을 때려잡고 호구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온갖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중시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건 이따 사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에 파견된 인물이다 보니까 팔도의 구목군현에 파견됐었고 상피제를 목적했는데 상피제라는 키워드 좀 어렵거든요. 뭐냐면 상피제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경기도 쪽에 인맥이 오지게 많아요. 그럼 내가 경기도 쪽에 인맥이 오지게 많다 보니까 얘네 경기도에 있는 지방 관리들끼리 티키타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비리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맥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 지역 연고 있으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지역에는 연고가 있다면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경기도 살면은 넌 무조건 뭐 그 충청도로 가라, 아니 뭐너 전주도로 가라, 뭐 내가 부산에 인고 있다, 넌 그러면 그 창원으로 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역에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 수 있는 거를 막는 게 상피제고요. 일단 수령은 임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도지사 이렇게 비교한 이유가 수령은 그만큼 임기가 길어가지고 도지사로 또 이게 이해하면 그나마 좀 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5년 정도 했다 생각하면 돼. 대략 5년. 자, 두 번째 향리. 향리는 고려시대 때는 실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실질적인 지방관은 향리인데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수령이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고려시대보다 향리가 권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단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안이란 것은 향리랑 관련된 뭐 이름이라던가 뭐 생년월일이라던가 그런 걸 적어놓은 일종의 문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조기관. 이 연조기관이란 거는 이 향리의 그런 역사? 향리의 역사라던가 좀 우수한 향리의 이야기 같은 걸 다룬 키워드인데 솔직히 이 연조기관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공시용 키워드라 그냥 아 이런 책이 있구나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령이 좀 실권자라면 좀 이 향리는 좀 걔를 보좌해주는, 그러니까 수령을 좀 보좌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조금 격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이설한 말인데 이 지방이 이설한 게 일종의 말단 관리예요. 말단 관리. 그래가지고 이서 자체가 이 관리,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 하는 말단 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령이 조선시대에는 그 향리보다 권력이 높았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그 향리를 가리킨 용어로서 호장이랑 호방이라 할 거든요. 그래서 이 호방 나오면 향리다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관찰사. 관찰사는 출제율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좀 나온 적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일단 관찰사는 감사, 도백, 방백 등이라고 하는데 그냥 감찰사를 부르는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조금 감찰하는 역할, 좀 그런 의미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그리고 수령의 역할, 수령이래. 그 관찰사의 역할은 수령을 감독하는 거랑 근무성적 평가하는 거에서 관찰사는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0일의 임기가 있는데, 왜냐면 관찰사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령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실권자다 보니까 오래 맡아야 되는데 관찰사는 너무 오래 맡으면은 만약 나 관찰사 내려왔구나, 나 그럼 쟤 피해야겠다 하면서 관찰사는 너무 한 명 오래 시키면은 좀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관찰사는 뭔가 암행어사처럼 최대한 그런 거 티 안 내게 하려고 관찰사 내려온다 하면은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다 숨겨놓고 막 뭔가 착한 척 오지게 할까봐 일부러 자주 바꾼다, 그런 식 암기하면은 아 수령은 도지사니까 오래 하지만 얘네는 자주 바꿔야 될 직책이라 임기가 짧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유양소의 경우에는 이 좌수미 별감이란 키워드가 일단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유양소의 핵심 직책 같은 건데 이 유양소 관련된 키워드로서 진짜 극빈출이에요. 그래서 이 좌수미 별감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이 향당리, 향청, 이건 조금 어려운 키인데 유양소랑 관련된 좀 이칭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약간 좀 이 유양소가 아까 말 서원처럼 뭔가 지방의 그런 여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좀 지방 자치를 위해 자신들 요구사항을 그 좀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관청 같은 느낌, 기구 같은 느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조금 지방의 그 요구사항을 그렇게 말하는 자문기구요. 일단 특히 조금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폐지, 그러니까 태종식이랑 세조식에는 이게 폐단이 심각하다서 폐지됐고 나중에 그 세종시에 성종시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힌트를 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소는 중앙에 설치돼가지고 유양소 통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해요. 그럼 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했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이 지방 중앙의 관리가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이 지방 와가지고 막 제 꼰대질 오지게 하고서 깽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에서 야 그래도 우리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견제 역할로서,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얘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로서 이거 좀 그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입장에서 유향소를 운영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향소도 힘이 너무 꺼지면 오히려 지방의 그런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 관리가 맥을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소가 또 너무 커지면 안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요. 그래서 이 관리가 지방에서 너무 비대지면 안 되니까 이 유양소 견제하고, 또 이 유양소가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경제소로 얘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이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견제해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양소를 내면은 이 경제소가 힌트로 나올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기초 경제에서 언급됐다. 그럼 일단 유향소를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단 지방 행정 관련된 이 기구 및 지책의 키워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여기서 뭐 호방, 호장, 감사, 도배, 뭐 자수별감 이런 거 외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힌트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화편은 그렇게 공략하셔야 되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냥 수령, 향리, 유향수 중심으로만 그냥 키워드 그냥 가볍게 암기하세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편에서는 잘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 기구 관련된 그 세부적인 용어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고 수령의 경우에 특히 7사 관련된 사를 암기하는 권장하는데 만약 내가 공무원 한국사를 나중에 보실 의향이 있다면 이 7사 관련된 키워드도 암기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 조선시대 지방행정.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7사라는 힌트 나오죠. 그 7사니까 수령인데 지금 잘 보면 사료에서 농사가 성향. 그 농사를 늘리고 인구수 늘리고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인구수 늘려주세요. 학교 그 교육 같은 거 잘 담당해요. 군사 같은 거 담당해요. 세금 같은 거 잘 걷게 해줘요. 뭐, 그, 소송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법 재판하는 같은 거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간사니까 뭐 좀 비리 저지른 거 없애버려요. 그래서 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뭐 농사 뭐, 그,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좀 세금적인 거, 이런 거,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잘 하라는 게 수령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수령 역할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답은 여기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한 5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서도 비슷해요. 그냥, 농사 양자 발전시키고, 호구 늘리고, 소송을 경제하는 거에서 내가 이거 뽑아온 이유가 뭐냐면, 임기제와 상피제를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임기란 키워드 나중에 선제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360일, 1800 이런 거 나왔으면 1800일은 수령, 360일은 관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기제가 나중에 수치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관찰사랑 관련된 거는 감사, 도백, 방백인데 그 유향소는 뭐 좌수별감, 그리고 여기 나온 호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호방은 향이랑 관련된 키워드 했어.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형은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관련 지책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답이야 5번이네요. 그래서 토착 세력으로서 지방에서 행정심을 맡았다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그 지책을 모르면은 답을 고르기 힘들 만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면은 네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잘 짚고 들어가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서 비록 경제소가 있다 했죠. 제가 뭐랬어요? 일단 경제소가 나오면 유향소를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은데 태종실록이랑 성동실록 있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때는 태종이랑 세조 때는 원하건대 모두 협거해서 오랜 패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패단시니까 이 기구 억세라는 대표적인 왕이 태종이고, 그래서 이때는 폐지됐고, 제가 뭐랬어요. 세종이랑 성종 시기에는 부활했다 했죠.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부활하는 걸 권유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구에 비해서 뭐가 폐지됐다, 그 세워졌다 이런 힌트가 자주 나오는 게 유향소여서 이런 정도 주목하면 좋고,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로는 이런 수령도 반드시 이게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향리보다 더한 적이 있는데 알 수 없으니까 이 문제된 기구가 수령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키워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령을 너무 견제하면 이런 식으로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향소의 나쁜 기능, 이건 유향소의 긍정적 기능. 그러니까 얘나 일을 잘하면 이렇게 수령 보좌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수령 오지게 때리고 그 중앙에서 보낸 관리에게 오지게 때릴 수 있다는 맥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향소 관련된 키워드, 자수와 별감을 선발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어렵게 풀면은 이런 식으로 사료 맥락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조선시대 그림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평균 4회에서 5회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그림 유형인데 제가 선지를 안 가져왔죠. 제가 그림 안 가져왔죠. 안 가져와도 풀 수 있게 내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보고 훈련이 될 정도로 익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다 외우지 않아요. 테스트로 해요. 텍스트. 왜냐면 테스트 그 값을 잡고 들어가야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 냈구나 하고서, 그리고 그 텍스트 맥락에서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림 어떤 거 나와도 엔간히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전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셔야 될 게 안견의 몽유도원도예요. 그래서 일단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가로로 산 같은 모양 길게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와요. 다른 그림이 좀 이런 느낌이라면 몽유도원도 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안평대군 약간 좀 안평대군 그러니까 약간 좀 세자 그 세조의 형인데 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 듣고 그린 그림. 그래서 이 안견이라는 인물이 안평대군이 약간 좀 몽유도원 같은 거로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이상 세계 듣고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출 키워드의 극빈출 키워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두시고 일본 델리 대학의 현재 소장 중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된 키워드로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강의안의 고사관수도거든요. 강의안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누워서 자요. 그냥 누워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림 있으면 그 강의안의 고사관수도인데 그래서 누워서 잠자고 있으면은 강의한 고사관수도인데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거냐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그림인데 솔직히 전기 내면은 솔직히 이 몽유도원도가 다 90부고 아주 가끔 전기 관련된 그림으로서 강의하는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게 강의 고사관수도인데 일단 이 몽유도원도 중심을 외웠어요. 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일단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게 김홍도 신용복, 정선, 김정인데 제가 이 넷부터 먼저 외우라고. 일단 첫 번째 김홍도는 일상과 관련된 그림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논을 가든지 뭐 서당에서 그 훈장님께 맞고 울던지 씨름하던지 자리짜기 하던지 그러니까 뭔가 일상과 관련된 뭐 대장간도 있고 뭔가 일상을 표현한 그림 나오면 엔간에서 다 김홍도인데 조금 하는 거면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 옥순봉도랑 자화상은 심화편만 안겼어요. 제가 표지 잘못했는데 이 옥순봉도랑 자화상은 이건 심화편 안겼어요. 심화편.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옥순봉도 자화상 이거 왜냐하면 김홍도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런 뭐가 일상과 관련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풍속화, 그 풍속화, 인모라, 이거 온갖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홍도 쉽게 내려면 이런 일상 관련된 그림 주는데 풍속화, 그 인모라, 추상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런 키워드 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 나올 수 있냐면 여기 그 말을 탄 사람에게 인사라든지 그러니까 맞다. 그 말을 탄 사람이 인사하는 그림인 노상안전도라가 고양이를 쫓는 그림이 파독도 같은 게 나오면 김득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양이 쫓는 그림이랑 말 탄 사람 그림도 약간 일상 그림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노상아련도랑 파독도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구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득신이 답이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객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노상안연도랑 그 파독도랑 기봉도 그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 두시고 이건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신용복이 제일 쉬워요. 신용복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공략하기 쉬운데 그냥 여자 나오면 신용복이에요. 그래서 단호도, 미인도, 월화정인도 이런 그림인데 그냥 여자 나오면 신용복 고르시면 됩니다. 진짜 신용복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외우면 되고 정선은 구름을 낀 산 그림이 인원에서 또는 세로로 뾰족한 그러니까 되게 오직하게 뾰족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그림 금강정도에 그렸다던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정선이고요. 우리나라 그 자연을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라는 거는 이 정선 그림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진경산수화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자연은 진짜 실감나게 그린 그림이 진경산수화이다. 기억해두시고 마지막으로 김정희의 경우에는 얘는 화가는 아닌데 김정희가 그 제주도 유배됐을 때 그 자신의 제자에게 그 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소나무 밑에 그 소나무랑 그 측백나무 있거든요. 그 소나무랑 그 측백나무 밑에 있는 그 집이 그려진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쓸쓸함 이런 걸 그린 그림인데 이 세안도도 가끔 기출 키워드 나오니까 참고해두세요. 참고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파란색 창잖아. 이게 호거든요.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단원 기봉도, 회원 신용보, 겸재정선, 추사 김정 이거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시면 문제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심화편 두 곱슬 경우는 일단 각 화가의 그림 특성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 있는데 심화편의 경우 각 화가의 호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단원 기봉도, 회원 신용보, 겸재 정선, 추사 김정 외워야 됩니다. 해풍선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외우면 안 되나요? 안 외우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김홍도는 기록화, 산수화 등 그러니까 일상 관련된 그림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함정 낼 수 있고 김득신의 그림과 김홍도의 일상 그림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금강전도와 몽유도원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목해두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실전에선. 자, 첫 번째 여기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것이라는데 조선전기였죠. 조선전기. 자, 일단 이 자코도 이런 동물 같은 이런 일상 관련된 그림 나온 건 대부분 다 후기예요. 자, 세안도 김정이랬죠. 후기예요.
자, 금강전도도 정선이니까 후기예요. 그래서 몽유도인도인 4번 정답인데, 안평대군 꿈 이야기 그리고, 자, 몽유도인도 이런 식으로 제가 뭐랬죠? 가로로 삐죽하다 했죠. 그래서 가로로 삐죽하면 전기고, 이렇게 되게 세로로 뾰족뾰족뾰족뾰족 나와있으면 후기예요. 그래서 그냥 긴 거 나오면 전기색감 좋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찔려 안 아플 것 같은데, 이건 찔리면 거의 치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산 모양 헷갈린다. 가로로 길면 전기, 세로로 길면은 후기,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풍속과 삼수와 기록과 토상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기몽도가 일상 관련된 게, 여기 나온 지금 일상 관련된 게 벽타작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옥순봉도라든가 자화상 이런 거 줘가지고, 아니 기몽도는 이런 그림밖에 모르는데 이런 걸 준다고? 이런 식 함정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를 외우란 거예요. 그래서 그림 유형이 단원? 단원이 뭐지? 그럼 기몽도지. 기몽도면은 제가 뭐랬어요? 기몽도 일상 관련된 그림 있지. 여기 일상 관련된 그림 여기 대표적 있네. 그래서 이게 그 기몽도 대표적 일상 그림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긴득심 관련된 그림이 여러분 낚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파적도가 이거예요. 고양이 쫓는 그림. 그래서 이게 대표적 긴득심 그림이라서 일단 이거 함정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주세요. 그러니까 긴득심 그림 중 하나가 이 파독도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긴득심 관련해서 또 얘기해 놓은 게, 이 그림이 노상 아련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이 쫓는 그림이랑 이 말에 내려가지고 이 말에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 그림이 긴득심이라서 기몽도 그림이랑 좀 구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몽도 그림이,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랬어요? 제가 해원 나오죠. 해원 나오면 뭐랬어요? 신용복이죠. 신용복. 해원 나오면 신용복인데, 해원과 관련된 그림은 제가 뭐랬어요? 여자 나오면 그림. 자, 여자 찾아봅시다. 여자. 지금 여자 나온 게 지금 보면은 여자 없어요. 여기 남자들끼리 놀고 있어요. 여기 남자들끼리 농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 남자들끼리 지금 거의 공대, 여기 공대 애들끼리 거의 재미없게 MT 술파티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공대 애들이라서 오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남자랑 여자 지금 이렇게 그 머리 뒤집어 쓰고 지금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신용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림이 월하 정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원은 그냥 진짜 신용복은 이런 식으로 여자 나왔다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원이 제일 쉬워요. 신용복이. 마지막 겸재. 제가 먼저 겸재는 정선이라 했죠. 그래서 경선은 우리나라 산천을 아름다운 사실적으로 그려낸 진경산수화가 유명하다 했는데, 제가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거 금강전도랑 인왕석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구름을 낀 산 고르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지게 가로로 긴 몽유도원도랑 이 구름이 낀 산을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게다가 그림도 이걸 비해서 이게 훨씬 더 고퀄이에요. 그러니까 좀 뒤로 가서 고퀄 그림을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조선시대 실학파인데, 여기 진짜 어렵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략하기 쉬운 키워드가 아니라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빡세게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가서 이 중농합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몇 개 암기 팁을 제시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원. 일단 중농합파도 다르면 일단 유형원의 경우에는 균전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계수록에서 일단 이 균전론 중요한데, 제 같은 경우에 이 유형원 조금 더 쉽게 암기 위해서 유형원이랑 이 균을 따가지고 유산균 이렇게 암기해봅시다. 자, 반계수록의 유산균.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하면 쉽게 같아요. 그러니까 유와 균 따가지고 유산균. 유형 이렇게 암기해보시고, 자,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참고 이 균전론이란 것은 좀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양은 다르지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니까, 좀 양반은 조금 더 많이 주고 뭐 신분이 낮아서 좀 토지를 좁게 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신분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주기는 주자. 그 말이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 이익 같은 경우는 과구록 해가지고, 일단 이 과구록이란 건 쉽게 말해서 농업에 대한 그런 개혁 같은 걸 다룬 서적이고요. 자, 두 번째, 이익 같은 경우는 붕당의 폐해도 비판했어요. 왜냐면 이 이익은 약간 좀 온갖 그 폐단 같은 게 있다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붕당이란 거 해가지고, 이 붕당이 오지게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폐단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성호사설. 이 성호사설은 이 이익의 성호가 성호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백과사전책? 백과사전식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안종복, 이중환 등이 계승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 이거 조금 공시 가까운 키워드가 하지만 기초에 나온 적 있어요. 왜냐면 이 안종복, 이중환 등이 대표적인 성호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계승한 인물이, 그러니까 이 이익이 호가 성호여가지고 성호를 계승해서 성호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육종론. 이 육종론도 좀 심화표 안기에는 좋은 키워드인데, 좀 나라를 갉아먹은 6가지 패단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과거제도, 노비제도, 뭐 문벌제도, 그 승려제도, 미신이라던가 그런 미신이라던가 풍조라던가 아니면 그 게으름, 그게 육종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뭐 나라 그냥 망가치는 그냥 패단이 생각하면 되시고 그 이익은 이 패전론이 진짜 키워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중노화파잖아요. 그래서 이 중상화파 인물들의 경우에는 뭐 여기 대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용전론이라 해가지고 화폐를 장려했지만 반대로 이익 같은 인물은 화폐는 좋은 게 아니다. 중노화파니까. 그래서 패전론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전론. 이 한전론이란 것은 토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신이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전 외,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이 토지의 하한선은 건드려놓고, 그러니까 하한선은 건드려놓고 이 위로는 이 위로까지 판매하고 이 이하로 판매를 금지하는 게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한선의 토지를 정해놓은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전론, 한전론 외우면 되는데 이익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성호는 한전에서 근무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전 근무 너무 많이 해서 과로 했어요. 과로 했어요. 성원은 한전에서 과로 했어요. 과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도음에 6번 걸렸다. 6조. 무도음에 6번 걸렸다. 자, 이 성호는 한전에서 과로 오지게 하다가 무도음에 6번 걸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암기하셔야 여러분들 좀 머리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암기법 제시하는 거고. 자, 정약용의 경우는 일단 과학기구 관련 거 많이 했거든요. 과학기구. 그래서 거중기라던가 배달대 같은 거 만들었고, 경세요포. 이 경세요포란 건 약간 정치 개혁 같은 거 얘기한 거고요. 이제 정약용 이제부터 이제 키워드가 좀 어려운 게 많은데 잘 참고하세요. 자, 기회론이란 건 쉽게 말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기술 같은 그 기회를 좀 도입할 것을 주장한 게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중노화파 인물 중에서 그 과학기술 같은 걸 많이 도입한 게 정약용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정약용이 솔직히 거의 문과, 이과 엘리트예요. 그래서 좀 과학기술 같은 거에서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걸 도입할 걸 얘기했고, 이 마괄탕이라는 것은 마진, 다른 말로 하면은 홍역에 대한 그런 예방책 같은 걸 다룬 의학서적이에요. 그리고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라는 거는 백성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정리한 서적이고, 이 아망가거는 이 인물이 만든 역사 지리서예요. 키워드 진짜 많죠. 그리고 이 여든론이라는 것은 공동 경작 및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공동 경작 분배. 그래서 이 유형원의 경우에는 토지를 균등하게 양을 다르더라도 어쨌든 다 나눠주자. 이건 최소한 토지만 주면 된다. 여전론, 그러니까 이 정약용의 경우에는 공동 경작해서 공동 분배하자. 좀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요. 이 탕론이란 키워드 조금 어려운데, 탕론이란 건 뭐냐면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의 그 당시에 치면 진짜 혁명적인 소리인데, 역성혁명이란 거는 성씨를 바꿨으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왕씨였는데 나중에 조선 들어와가지고 이씨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정치를 못하면은 갈아엎어 된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왕의 정치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를 강조한 건데, 당시에 왕을 갈아온다는 건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그만큼 파격적인 서적이 된 거고, 마지막 흥음신서. 이 흥음신서라는 것은 일종의 형법과 관련된 서적입니다. 그래서 중노화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박제가의 경우에는 이 북학이랑 서울, 우물이 나오는데, 특히 이 박제가 관련된 사료 나오면 이 우물이 나오면 박제가요. 그러니까 이 소비를 우물에 권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돈 같은 게 있는데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샘물이 마듯이 소비도 계속해야 이게 좀 차오르고 가는 거지, 계속 모아놓기만 물이 고와서 썩어버린다 하는 게 약간 좀 박제가 주장이어서 이 북학을 통해가지고 소비를 권장했어요. 게다가 이 박제가도 여기다 홍대홍이라던가 박지원처럼 중국을 갔다 온 일종 연행사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이 박제가는 서울 출신 인물이야. 나중에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도 됐습니다. 아마 정조유형 다뤘을 때 잠깐 다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은 좀 어려운데, 박지원은 이 관홍소서. 이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중사파긴 하지만 약간 농업 관련된 개혁도 좀 다뤘었고, 수레 및 선박 이용을 강조했어요.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박제가도 수레 및 선박 이용 강조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맞기는 맞는데 한능검에 한해서는 수레 및 선박 이용 나오면 거의 99%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공시에 가면 박제가도 이게 나올 수 있는데, 한능검에 한해서는 이게 나왔다. 99% 박지원입니다. 자, 두 번째, 양반전이랑 허생전이라고 호재 같은 거는 양반의 무능을 비판한 서적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좀 허례허시가 무능 비판했다는 소설 나와서 이런 거 나오면 박지원인데, 특히 이런 소설류 때문에 저번 정조영 다뤘을 때 이런 글을 다룬 소설 필체 때문에 당시 정조 시기에 문체 반정이 일어났다.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 이 박지원 호는 연암이에요. 그래서 중노화파의 경우에는 또 정나송의 다산이고, 이 유형은 반개고, 이익은 성호인데, 한능검에서 호를 힌트 자준 인물이 이 이익이랑 박지원이에요. 이 넓게 보면 홍대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익
박지원, 홍대용은 호를 좀 외워도 좋아요. 힌트가 잘 나와요. 그리고 열하익이란 거는 중국에 있는 지역인데 그 중국을 기행하고 만든 일종의 기행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폐 유통 장려했어요. 당연히 이 박지원 중상화파니까요. 자, 세 번째. 유수원은 출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인물이긴 한데 일단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러니까 그 선비, 농사하는 뭐 장인 이런 사람들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고 상공업의 지증을 주장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대표 우서예요. 그래서 유수원, 우서 이런 식으로 완기시켜요. 유수원, 우서? 이런 식으로. 유수원, 우서 이런 식으로 암기시켰는데 그래서 자꾸 상농공사 직업평등화라 상공 지능 나오면 우서 이런 거 유수원입니다. 그래서 유수원 키워드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홍대용의 경우는 일단 여기 나온 이 담원서란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의 시문집인데 이건 기본 편의 심화편 다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은 그러니까 우주는 무하다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고 의산문답을 통해 가지고 지전설을 주장했는데 이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 주장한 게 뭐냐면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은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하는 건 연결되냐면 천하관이야 천하. 아무튼 천하관 비판인데 왜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하니까 딱히 어디에 중심이란 게 없어요. 무한한 세계인데 어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우리 사대주의 하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히 중심이지.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도 우리 중국은 중심이야. 이런 사대주의 어제 심각한데 얘는 이거 통해 가지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 좋아도 우주에서까지 이게 중심은 아닌 거야. 그래서 중국 중심의 그런 천하관 같은 걸 비판하는 게 홍대용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조금 천문학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한 우주론, 의산문답, 지전설 이런 게인데 혼천이도 여러분들이 혼천이는 세종시 키워드 아닌가 할 수 있는데 홍대용 버전은 혼천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세종시계 혼천이랑 홍대용 혼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대용 같은 게 어떻게 배우냐? 홍대용은 조금 천문학과 관련된 걸 배우니까 홍대용이 이런 식으로 천문학 관련된 거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돈대용. 그래서 천문학 같은 거 나오면 빙글빙글 도는 홍대용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실화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칠한 거 더 외우시고 기본편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파란색 필요 없고 빨간색 색칠한 인물부터 우선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실화파 같은 경우는 일단 실화파 인물들의 호를 암기하시면 다 풀이 돼요. 그래서 성호익,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이런 거 외워두시고 뭐 추가적으로 담원 홍대용 그리고 중농화파 유효한저 낯선 서적이 언급되면 대체로 정약용 확률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은 별로 키워드 없어요. 이익도 생각보다 성모사설이라던가 과고록 같은 거 외에는 서적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실수 보면은 여기 정약용은 뭐 기예론, 경서유포, 마가리토, 목리시서, 아마강격고, 여전노, 탕노, 흐문시서 오지게 책 많잖아요. 정약용이 거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 책이 거의 4-5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진짜 못 풀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정약용을 찍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전략은 아닌데 그나마 헷갈린다 그러면 정약용 찍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박지원의 경우에 중국과 관련된 지도를 활용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도가 나왔으면 일단은 박지원 의심해보기 좋고 마지막으로 세종시기 혼천이랑 홍대용의 혼천이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문제 보면은 과고록이란 키워드 있고 여기 영업전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이익인데 제가 그래서 안정복, 이중환 등이 그의 사상을 개성했다. 이거 성우학파예요. 일단 맞고요. 상공어 지능 위에 화폐 유통을 강조했다. 제가 뭐랬어요? 이익은 중농화파 인물이어가지고 화폐를 유통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유통하지 말자는 패전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 사회 패달 6가지 조문을 중요하다. 6종론 맞죠? 6종론 맞고요. 4번, 5번은 솔직히 공시용 키워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그죠? 왜냐면 당시에 이 인물이 성모사설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패단이 심각한데 나라가 패단이 심각해가지고 도적이 들끓는데 도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인꺽동 장기상 홍길동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패단이 심각하니까 도적들이 들끓는데 대표적 도적이 인꺽동 장기상 홍길동 등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요. 이 인물 붕당의 폐해를 지적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익은 조금 어렵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익은 이거는 고난도 대비용을 가져온 거라 솔직히 생각보다 이거 훨씬 쉬운 이유 나오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고 자 2번째 제가 기예론 나왔죠. 기예론은 정약용은 좀 기에 관련된 거를 중시해야 되죠. 그래서 정약용은 조금 그런 기술 같은 거 주장했었고 정약 관련 키워드 여기 보면은 거중기 제작 거중기 제작해서 화성 축조에 기여한 거 이게 정답이고 중농화파 좀 이렇게 풀면 되고 중상화파 같은 경우 여기서 봐봐요. 중상화파 경우는 제가 뭐랬어요? 재물은 대체로 우물 같다. 제가 우물 나오세요. 우물 나오면 소비를 권장한 박제가라고 했죠. 박제가 관련된 키워드 뭐예요? 그래서 서울 출신에서 규장과 검사가 기용했다. 정답이죠. 제가 정조시기 이거 나왔다 했죠. 그래서 박제가, 유두공, 서희수, 이덕목 외우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연행사에 따라서 열하의 이름 경로다. 그래서 제가 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했고,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 그래서 열하 일기를 쓴 박지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정답은 양반전. 양반의 무능과 허를 비판한 양반전이 정답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세요. 담원 외우죠. 담원도 이게 호를 키워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혼천이 나왔다. 혼천이는 세종시에 만든 그게 있고 이 인물이 만든 홍대용 버전의 혼천이가 있다. 그래서 홍대용 키워드로서 여기 나온 의산문답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한 세계관을 비판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화파 유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실화파 유형은 키워드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하면서 다시 좀 상기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조선시대 차별받은 종교인데 최근에 이 유형이 출제율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형이 작정을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 진짜 많아가지고 좀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천주교가 솔직히 지금 최근엔 제일 트렌드가 높아요. 천주교 지금 출제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키워드 나오면 일단 김대건이라 있거든요. 김대건은 한국 최초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좀 종교와 관련된 그 전당의 그 신부님인데 이 인물은 병호박해 때 순교한 인물이에요. 이 병호박해 때 순교한 인물이어가지고 최근에 이 김대건이 2021년 유네스코 그 세계 기념 인물로 등재돼가지고 아마 이 김대건이 아마 이 촬영의 기준은 아마 올해쯤엔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이라서 이게 천주교 관련된 인물로 참고해 두시고 그 천주교 경우는 남인계열의 일부 학자들이 수용했는데 그게 대표적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이따 얘기할 건데 남인계열 인물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유배당해. 그래가지고 왜냐 천주교 믿는 사람 중에 좀 남인계열 인물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학이란 키워드 중요한데 이 천주교란 건 원래 일종의 종교가 아니라 학문을 했거든요. 학문 전례인데 이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도 거부하고 뭔가 좀 그 평등 같은 거 원래 신분제 사회인데 평등 같은 거 주장하니까 와 이건 간사한 학문이다 해가지고 그 천주교에 대한 그 탄압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건 청평등을 주장하고 조상에 대한 거부 유교사회에서 평등과 제사 거부한다? 말도 안 된다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식으로 여러 박해가 발생했는데 지금부터 심화 표현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신의 박해는 권상현, 윤지충 그 진상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진산 사건이라 해가지고 권상현, 윤지충 등이 1791년에 순교당했고 신유박해는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승훈 등 정약용 형제랑 이승훈이 유배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는 정조 시기에, 신유박해는 순조 시기에 발생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해 유형은 이 박해와 관련된 인물을 암기하지 않으시면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관련된 인물 좀 빡세더라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병인박해 같은 경우에는 남동상이랑 국내 선교사랑 프랑스 선교사가 그때 처형당했었는데 왜 처형당했었냐면 당시에 병인박해 때는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천주교 전파하고 싶어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가 러시아랑도 사이가 그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프랑스가 당시 흥선대원군에게 그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프랑스랑 한국이 좀 연합 좀 하고 우리 연합한 김에 천주교 도입하시다 했더니 흥선대원군이 뭐 니네랑 내가 연합을 왜 하면서 그 천주교를 왜 수용했는데 빡쳐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표적으로 그 처형당 인물이 남동상이고 그때 프랑스 선교사도 그 박해돼가지고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원인 병인 박해가 아니라 그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개항기 시기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이외에도 천주교 의민단 이거는 이 의민단이란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에 만든 그런 일종의 군사 조직이에요. 일제감정기 시기에 만든 군사 조직이고 마지막으로 그 천주교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기 황사형 배서 사건이 있는데 이 황사형 배서 사건이 뭐냐면 이 신유박해 직후에 이 황사형이라는 그 순교자가 당시에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막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을 다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조선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려고 여기 정신 나간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님 좀 그 프랑스 연락 좀 해주셔가지고 함대로 우리나라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함대로 그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부탁했던 게 황사 백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탄압한 것도 잘못하겠는데 자기 나라 함대로 때려달라는 버스터콜을 일으켜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황사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관련된 키워드로서는 이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동학의 경우에는 일단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1860년에 동학을 창시했다는 것을 먼저 암기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최재우를 어렵게 되면은 최재우의 어린 시절의 이름인 최복수를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는 동경대전. 이 동경대전은 약간 좀 동학식 그런 바이블? 성경?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용담유사는 일종의 포교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약간 좀 그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좀 일종의 그런 찬송 같은 거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하면 되고, 동학의 대표적인 복음,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 편하게 한다는 그런 거 있고, 서학에 대항하여 창시한 게 동학입니다. 그래서 서학의 반대말이 서쪽 반대쪽이 동학이니까 서학에 대항하여 창시한 게 동학이고요.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처 사상, 그래서 사람 평등 관련된 핵심적인 사상이 동학 키워드고, 그 최시영 2대 조교고요. 그래서 3대 주교가 나왔는데 3대 주교의 경우에는 손병입니다. 이 손병이는 나중에 일제감정시 종교 다시 다룰 건데, 이 손병이는 나중에 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랑 천도교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는데, 여기서 막 이 한울림이란 거는 우리가 약간 좀 기독교에서는 약간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울림은 이 동학이란 거는 원래 애초에 유교라던가 불교라던가 도교 등 그 다양한 종교의 성격을 융합한 종교가 그 동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불도든 다양한 종교의 성격을 연합한 게 그 동학이어가지고 조금 좀 다른 종교처럼 뭔가 그 기독교가 하느님 믿듯이 약간 동학에서 한울림을 믿는다. 그래서 그 약간 좀 동학의 신봉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양명화. 양명화 솔직히 심화편만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화파. 이 양명화가 좀 믿는 사람들이, 양명화가 약간 중국의 그 학문인데, 당시 성리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리학은 좀 만무에서 좀 근어 삼는 거라면,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양명화 만들었는데, 이 성리학이란 건 만물의 그런 근어를 탐구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양명학은 그런 만물에서 근어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근어는 다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 그러니까 모든가 좀 원효의 뭔가 마음, 모든 건 마음먹에 달려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뭔가 그런 근본은 다 마음 속에 있다는 그런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양명학은 그 강화파가 좀 확산시켰는데, 그게 강화도 있어서 강화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론 계열의 일부 학자들이 수용했었고, 심증리, 지행합의 같은 게 일종의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우러서 내가 좋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고 행동하는 거고,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 하는 키워드 나오면 그래요. 또 추가적으로 심증리, 지행합의 외에 치양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좋은 그런 양의 사상. 그래서 치양지, 신증리, 지행합의 등 뭔가 마음과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양명합니다. 그리고 정제두는 이 양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 유형은 여기까지 배웠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성리학의 상대화를 시도한 인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종교 다룰 건 아닌데 제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다뤘거든요. 이거는 심화편만 암기하세요. 이거는 기본편이 암기할 건 아니고 심화편만 암기가 될 것 같은데,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해석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주자라 해가지고 뭐 논어 맹자 뭐 그 사자 같은 그 사자수학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같은 그런 책에 대해서 주자가 해석한 대로만 돼.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 주자가 그걸 주자 빠더이들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한 대로만 따라야 되는데, 이 주자 해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 인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자 한 대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 아이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우리 방식도 해석해보자 하는 게 대표적 박스당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거의 지금 아이돌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자가 거의 아이돌인데 이 주자님을 욕해? 니는 거의 쓰레기라면서 거의 아이돌 까듯이 진짜 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박스당이랑 그 윤호가 결과적으로 사문난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주자를 비판한 사람들 다 사문난적으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린 대표적 인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박스당의 경우에는 이 색경이란 건 농서 같은 거고, 이 사변록은 유교 경전 재해석을 시도한 서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박스당은 사문난적 몰렸고, 윤휴는 남인 출신의 대표 인물이고 북벌 주장했고, 유교 경전 재해석 시도했다. 얘도 시도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렸고, 경신왕국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허덕이랑 같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단 천주교 동학 양명학 차이랑 성리학 상대화를 시도한 인물까지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천주교랑 동학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종교와 관련된 인물을 암기하실 필요 있어요. 자, 천주교 같은 경우에 김대건 있어요. 그리고 신유박해, 권상영, 윤재충 있어요. 신유박해, 뭐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리고 이승훈 있고요. 병인박해, 그 프랑스 선수교랑 그 프랑스 선교사랑 남동사. 동학의 경우는 최재우, 손병희, 최시영, 그리고 양명학은 정제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교 관련된 인물을 이런 식으로 입에 나올 정도로 암기해두시고, 심화편의 경우에 특히 박해 순서랑 박해와 관련된 인물 연도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해박해 정조, 신유박해 순조, 병인박해,
그 고종 이렇게 해가지고 왕 순서 관련 인물까지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읽을 거 잡고 싶다면 이거 외우셔야 되고, 성리학을 상대와 시도한 인물들은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특히 심화편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거 어떻게 푸냐. 일단 여기서는 이 서양의 사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윤지충, 권상현, 제가 뭐랬어? 윤지충, 권상현 나오고 정조 나왔다. 신해, 박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폐지했다. 제사를 폐지하는 건 당연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랑 관련된 키워드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남인계열 일박자가 신앙을 받았다. 자, 정약용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라서 정답 5번이고요. 여기서도 전라도 진산에 거주한 윤지충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신주를 부르쳤다. 자, 윤지충 나왔으니까 신해 박해 1791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해는 연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최재우의 사상, 그리고 경주 출신의 몰랑 양반으로 여러 종교 장점, 제가 유교, 뭐 불교, 도교 등의 여러 가지 종합했죠. 그래서 최재우 나왔으니까 동학이고요. 그래서 동학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는 키워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동학에서 신부하는 그런 사람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거 강화파, 제가 뭐래서 이 학문은 강화도 유명했고 정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심증리, 치양지 같은 그런 마음과 관련된 사상 나오면 양명학이고, 그래가지고 양명 관련된 키워드였어. 여기 나온 지행아벨.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전부 다 양명학이랑 관련된 키워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 심화편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심화편만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 주제. 6번째 주제는 조금 쉬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6번째 주제는 조선시대 대관계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일본이. 특히 왜냐면 이 통신사 때문에요. 통신사가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솔직히 기본편이든 간에 심화편이든 간에 통신사 먼저 외우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파란색 칠한 거 다 외워두면 좋은데, 자, 만력제. 일단 만력제는 명나라 황제인데, 이 명나라 황제가 임진왜란 한때 우리나라에 지원해서 돈도 주고 군사도 주는 우리나라 조금 고마운 황제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만력제를 조금 신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동묘가 세워졌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무역소. 이 무역소랑 부평관은 쉽게 말해서 여진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무역소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여진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부평관이란 것은 일종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두전이 태조 시기에는 요동 전벌을 추진했었고, 좀 어려운 키워드 이런 거 있는데,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있거든요. 이 하정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새해 문화인사, 이 성절사라는 건 생일 축하, 천추사라는 거는 그냥 정기적인 사신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후기의 경우는 청나라의 경우 연행사라고 있거든요. 그 청나라 파견된 사신은 연행사라고, 그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은 조천사라고 하거든요. 이 조천사는 근데 지금까지 기출에 나온 적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안겨두시고, 연행사가 나왔으면 청나라니까, 만약 이 연행사가 나왔으면 조선 후기 사회상 유형이랑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시고, 이 하정사, 성노사, 천수사는 청나라 때도 파견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이 솔직히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개해약조였죠. 일본이 개해약조 1443년. 그래서 이 개해약조 때는 연포, 제포, 부산포를 개항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두 번째 동평관. 그래서 이 동평관의 경우는 일본의 여관이거든요. 일본 여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부평관이 동평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부평관이란 거는 조금 북쪽의 사신을 맞이하고 싶으니까 부평관이고, 일본 맞이한 건 동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동쪽이다, 일본이다, 북쪽이다, 북평이다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어디랑 관련된 사신이 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좀 전기에는 좀 외골 경제하기 위해서 이종무 대마도 정보도 있었고요. 이건 세종 때 키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동제국기 신숙주 만든 건데, 이 신숙주가 세종 시기에 일본을 간 견행문을 성종 시기에 완성했고, 좀 기행문 같은 거를 성종 시기에 완성했다. 전기는 솔직히 이거 중심 외우면 되고요. 후기의 경우는 기유학조. 기유학조는 국교를 재개한 그런 거로서 1609년에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유정을 회답격 세다수가 파견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금 화해도 하고 당시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 좀 되찾아가기 위해서 파견된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후기 키워드 초량외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상 키워드로 이 초량외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연포랑
제포는 전기고 초량 외관은 후기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통신사. 이 통신사가 솔직히 이 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사를 꼭 외워야 되는데, 일단 문화 교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그 근대문을 받고 싶은데, 중국이 안 친하니까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좀 전달받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근대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통신사고요. 그래서 에도막부 요청 파견인데, 이 에도막부 요청으로 파견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막부의 권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새로운 막부, 좀 새로운 쇼군 같은 거, 새로운 좀 중요한 지체를 안 쳤으니까, 나 좀 새로운 뭐 대통령 이런 거 안 쳐줬는데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그런 세계도 인정받고 싶은 것도 하고 싶었고, 뭐 쇼군이 대통령은 아닌데 그냥 굳이 비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정도 그 대단한 인물. 그리고 19세기 초까지 파견됐는데 1811년 순조 때까지 파견됐어요. 그리고 현재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는데 2017년까지 뭐라 했는데 조선통신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건 외워두세요. 자, 그래가지고 조선통신사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대외관계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중국, 유목민족, 일본 관련된 키워드 모두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일본 관련된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특히 심화편, 기본편 모두 암기하시고, 하동사, 성조사, 청주사는 현재까지 촬영 기준으로 정답을 된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명나라 관련된 그냥 키워드다, 그것만 암기해두시고, 대외관계 유형은 문제에서 지리적 위치가 힌트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뭔가 의주랑 관련된 지역 관련된 사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의주랑 관련된 사실이면 누구예요? 그러면 중국과 교류를 읽고, 부산 관련된 게 뭘까 하면 그러면 일본 확률이 높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일본 만나러 가는데 부산까지 의주까지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의주에서 만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의주에서 산상캐가지고 얘도 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주에 갔으면 당연히 중국에 만나고, 부산 갔으면 일본에 만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도 힌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푸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육지는 여기 근처, 여기, 그러니까 이 차원 육지는 이 북쪽에 있는 거니까 북쪽이랑 관련된 게 뭐겠어요? 종목명 북쪽이랑 관련된 거니까 최소한 키워드가 유목민족이라던가 뭐 명나라 이런 게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봐봐요. 초량의 외관 설치했다. 이건 1번이에요. 자, 그리고 강경책 일어나는 대마도 정보다. 역시 1번이에요. 지금 북쪽 가는데 대마도랑 초량외관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량외관이 아니라 그 대마동부 여기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 보고서, 이거 지어 보면 명나라 유목민지 헷갈려. 근데 이런 식으로 지어 보고서 풀 수 있는 요령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에서도 여기 연행사가 연경 베이징에 갔다 왔는데 조선 후기 연행사 이런, 그러니까 청나라에 간 건데, 이 시기에는 이 연행사가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서양과 과학기술과 그 시술 던져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냐면 중상하파들이 약간 좀 기술 같은 거 등용한 이유가, 이 연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해가지고 당시에 청나라부터 뭔가 좀 성나라 좀 다른 나라랑 그게 좀 무역하다 보니까 서양 국가랑도 해서 그런 근대 과학기술이라는 거 기술 전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뽑을 수 있어요. 이 수시력은 이때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전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행사 문제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통신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성과 에도라는 지도를 내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성과 에도가 나오면 통신사란 것을 기억해도 좋고, 여기 에도막부 요청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한성, 에도 나오면 통신사이고 조선과 일본과 문화교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주제는 조선시대 특수인데, 이 특수신부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직접적인 출제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나마 외워도 심화표만 외우신 거 권장해요. 그나마 지금 출제율이 제일 높은 키워드가 이 중인이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이 유형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백정의 경우에는 고려시대는 그냥 일반 평민이었는데, 조선시대쯤 이뤄가서 약간 좀 그 현재 그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말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와서 좀 권력이 약하였고 제인, 양수척, 화척 등이 나오면 백정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정을 부르는 다른 용어 기억해 두시고, 1차 갑옷 개혁 때 법제적으로 그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건 어차피 개항기 시대 다 다룰 건데, 당시 1차 갑옷 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해가지고 법제적으로는 이 백정도 신분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당시에 여전히 그 사회적 멸시가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형평운동을 일으켰다는 키워드 기억해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개항기 시기랑 일제감정기 시기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참고해두시고, 자, 두 번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고, 서자, 첩 이런 거 있는데,
이 서얼이란 건 쉽게 말해가지고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이후에 아내 그 자식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라는 건 그 첩의 아들이 서자 이런 사람들 차별해가지고 당시 과거제를 못 보게 하는 그런 법을 시행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조금 그 좀 좋은 지책 좀 안 쳐주고 청유직 이런 거 안 쳐주세요 해가지고 상소로 이거 요청한 것도 있고, 통청운동, 그러니까 좀 청유직 좀 안 쳐주세요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게 대표 서울이고요. 그래가지고 좀 받아들여가지고 정조식의 규상과 검서가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박제가 이득공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 인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세 번째 중인 같은 경우에는 소청운동, 통청운동. 그래서 얘도 솔직히 키워드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가 더 구별되는데, 이 중인은 이 시사조기를 통한 문학 활동을 향유했다는 키워드가 진짜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조선 후기 사회상 키워드도 잘 나오고요. 중천구적, 그러니까 이 중천구적이란 건 당시 지방관을 어떻게 대대로 몇 대 이상 이어갔으면 그럼 부른 지칙 같은 거라 위협해 두시고, 이 청요직 요구했다. 그냥 아까 말한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 지책으로 역관, 율관, 의관, 천문가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천문학자, 화가, 의사 등 일종의 전문직 같은 거를 맡았던 게 그 중인이에요. 지금은 전문직이 엄청나게 되어봤지만 당시에는 전문직이 오히려 조금 양반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취급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직 같은 거 나오면 다 중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는 백정, 서울 중인 중심 모두 암기하고, 그냥 기본편의 경우에 백정이랑 중인 위주로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인을 더 암기하세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중인 외에는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특수신문 관련된 거, 뭐 백정의 경우에는 뭐 그 제인 뭐 양수적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인, 화수적, 양수적, 화척 이런 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통청운동은 백정이랑 중인 모두 해당되니까 다른 키워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도 어떻게 나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양첩소생, 그리고 친척소생, 그 첩의 아들, 그 첩의 아들 나오고, 여기 과거에 급제하는데 요직은 허용되도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거, 임금을 제가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 일한 거에 차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첩의 소생이 나오면 그 서얼인데, 만약에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화척, 양수척은 백정이에요. 그리고 수차례 통청운동 정했다. 이거 맞고, 주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것도 맞고, 차별차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한 것도 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보고서 백정과 그러면 서울인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 보고서 첩이 있어지 백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속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로 선지로 해가지고 이런 식 2분의 1로라도 여러분들 찍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려시대의 제인과 화척은 조선 초기 하나 합쳐버렸고, 세종시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고려시대 일반 백성이었고, 제인이나 화척 나오면 백정이라 했죠. 그래서 백정과 관련된 키워드였어. 여기 나온 일제감정기 시기에 형평운동 전개한, 이게 정답이고, 뭐 다른 유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의에 들어가고 역에 들어갔다. 자, 의관, 역관 이런 식으로 전문직 나오고, 여기 나온 이 중촌 고족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중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의관, 역관은 전문직 나오면 중인이고요. 중인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신분 상승 위한 소청운동이랑 시사를 결성했다는 키워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특수신분 유형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이번 그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인 조선시대 기록산. 아마 여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정신 나갈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유형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그나마 이런 식으로 별표를 샀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못 외우겠으면 이 별표 친 거라도 제발 외웁시다. 별표 친 게 그나마 정답률이 높으니까 다 못 외우겠다. 일단 별표 친 거라도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좀 고난도가 대비하고 싶으면 이 오답 문제 잘 나오는 것도 외우세요. 근데 일단 별표 친 거는 진짜 출제가 높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은, 자, 일단 관찬 기록, 그러니까 좀 그 국가의 기록 같은 거 말하면, 일단 첫 번째 비변사 등록인데, 비변사 등록은 비국 등록이라도 불렸고, 비변사에서 논의된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 관련된 업무 같은 걸 기록한 게 비변사 등록이고요. 자, 두 번째 승정원 일기는 비서기관에서 왕명출력도, 그러니까 승정원 이게 승정원의 업무를 기록한 거고, 비변사는 비변사의 업무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록 편찬의 자료로도 활용됐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왕이랑 그 신하의 그 대화를 나눈 거다 보니까 이 승정원 얘기가 실록의 기록에서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았고, 편년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2월 4일, 뭐 3월 7일 이런 식으로 날에 맞춰 썼고, 세 번째 일성록, 일성록이란 거는 매일 반성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왕이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자신이 쓴 일종의 일기는 내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일기에다 쓰는 거, 돌아보는 거고, 정조가 세선 시대부터 쓴 일기인 조녕각 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일성록 이렇고,
조보는 솔직히 말하면 딱 한 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그냥 국왕이 비서기관에서 발행 관보예요. 그러니까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일종의 그런 신문지 그냥 통지석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하는 거면 솔직히 승정원 얘기가 이제 조선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초랑 시정기가 있는데 이 사초라는 거는 일종의 초관이에요. 초관. 그러니까 원고의 그 초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정기는 조금 사초에 비하면 조금 더 정기적인 기록물. 그러니까 조금 정기가 아니라 정규. 그러니까 이 사초는 조금 예비용이라면 이 시정기는 조금 더 정규 형식의 그런 기록물 생각하면 되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사고의 보고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만이산, 오드산, 뭐 경기전 뭐 춘추관 이런데 보관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록초에서 편찬했고요. 초초, 중초, 정초 등의 세 단계 편찬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그 역대 왕의 그 기록과 담당한 거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기록했고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고 태조 왕 때부터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춘추관이랑 그 이런 키워드 많은 게 조선왕조실록이고 역시 편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랑 승정원 일기 먼저 공략하면 좋은데 그나마 조선왕조실록이 더 키워드가 어려워서 얘 중심 공략하세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국학인데 솔직히 국학은 제가 별표 친 것만 암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별표 친 게 지금까지 정답으로 나온 사례가 있는 건데 그나마 제가 먼저 암기한다면 이 금석과한록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이 금석과한록은 북한산비가 진흥화 순수비를 고증한 김정희 기록물. 그래서 이 김정희 키워드에서 이 금석과한록이 진짜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게 이거고 안정구 동상감록은 그냥 단군 기자 마흔 이어지는 사만 전통의 계승인데 이거는 출제율이 진짜 낮고 동구통과 서거정 이건 그냥 고조선 고려 말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편년체 통사이고 자치통감이라 해가지고 그건 중국 송나라의 그런 중국 송나라 시기에 만든 일종의 통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치통감이란 건 말 그대로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올바른 정치하기 위한 거울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하기 위해서 역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정치하기 위한 거울로서 이걸 쓰세요 하는 게 통감에서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게 우리도 이렇게 역대 역사를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거울로 쓰자 한 게 서거전 동통감인데 이거는 솔직히 오답선지로 나오던지 아니면 성종시기에 그러니까 여기 써있나? 이거는 성종 시기, 그러니까 조선 성종 시기에 키워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기 성종 키워드 뭐 있어요? 서거정이 동구통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네 번째.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는 그냥 그 제왕홍기도 발해 관련된 역사 썼지만 이 유득공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 그냥 남북국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연료신기술. 이것도 솔직히 거의 잘 안 나오는 키워드인데 조선시대 정치라든가 문화 그냥 시증적으로 정리한 그냥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사 보마체 이거만 참고해 두시고 이거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심화편의 경우에 이 고려사를 좀 외워두신 게 이 김종서랑 정인지가 만든 건데 특히 정인지를 외워두세요. 정인지. 그리고 이거는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 딱 앞에 이것도 편년체 이런 건데 이건 기전체거든요. 왜냐면 사마천의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 편찬하는데 이 사마천의 사기는 말 그대로 인물 중심, 뭐 왕, 제후, 뭐 역사적 중요한 인물들 해가지고 뭐 본기, 세가 열전 등으로 나눠가지고 역사 기록했는데 이 고려사에서는 이 본기가 없다는 것을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종시기에 만든 고려시대 다른 역사서고 고려시대 관련된 역사서 중에는 최초 고물이에요. 고려 역사 최초 고물. 고려 역사 중에서 최초로 보물로 기록됐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나온 기록은 해동역사 있고 해동역사는 그냥 500년 정도 자료 참고에 만든 고조선 고려말의 역사를 정리한 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하는 것보다 공시가 좋아하는 키워드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기세요. 자, 세 번째 농서. 농서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밑줄친 것만 보세요. 제가 밑줄친 거. 나머지는 거의 다 답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일단 금양장로 경우는 조선성종시기 강림이 만든 건데 그냥 자기가 농사 경험을 지은 걸 종합해 편찬한 거고 두 번째 국왕차로 조선 명도시기 만든 건데 기근 대비 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기형 문제 키워드 잘 나와요. 이건 이따 문제로 뭔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황차로 자체보다는 이 구황차로가 언제 만들어진지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농사직설. 농사직설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해요. 농사직설은 기본편, 심화편 모두 남겨두시고 이 정초와 병여문 등을 대표로 만든 건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만든 역사서로서 세종시기에 만들어온 키워드 잘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직설과 농상지묘, 농가집설을 잘 헷갈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되면 이 농상지묘는
고려말 이함이 중국에서 전래한 거고, 이 중국의 화북지방이라던가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책, 그리고 농가 집성은 조선 효종식의 신속이 만든 걸로 모내기법 등의 벼농사 중심 농법을 소개한 거여서 농사직설, 농사집용, 농상집요, 농가집성 헷갈리시면 안 되고, 산림경세는 그냥 조선 효종식의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목화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했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농법에도 좀 영향을 미친 책이고요. 마지막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만든 건데, 농촌생활 및 농어기술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백과사전식 서적이에요. 그래서 해프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한게 그냥 그러면 진짜 못하겠다. 제가 별표 친 거도 안 겠어요. 그나마 한능검이 좀 이렇게 진짜 그지 같은 것들은 정답 잘 안 내거든요. 그럼 일단 잘 나오고 정답을 낸 거에 먼저 공략하는 거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키워드도 엔간 쉬운 걸로 답을 조금 더 줄 확률이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리서 같은 경우는 전기랑 후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부터 배웠어요. 일단 이거는 태종시기에 이회란 인물 대표로 만든 건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고 중국 중심의 화의가 반영돼가서 중국을 오지게 크게 그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동국여지승남. 이건 성종식이 만든 건데 각 지역의 지도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되었고 팔도 지리지를 참고해 만든 인문지리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중 동국여지승남도 있는데 이거는 중종식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기억해 두시고, 근데 전기보다 후기가 중요해요. 일단 고려만국전도, 이거 고려만국전도 최근에 좀 출제가 떠졌는데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거고 조선인들의 세계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 당시 조선인들은 중국이 최고인 줄 아는데, 당시에 이 고려만국전도랑 세계지도 통해서 그 세계관이 넓어져,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서 중국이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의 계기를 준 게 고려만국전도고요. 두 번째, 택리지는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 3인 복고 팔도총론처럼, 그러니까 지리, 인물, 풍속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 인물, 풍속 같은 그런 구성 나눈 게 이 3인복고 팔도 이런 거고요. 각 지방의 자연, 환경, 풍속, 인물 등 다져주고, 해프선이 이거는 뭐가 나온 거야? 자, 봐봐. 여기서는 쉽게 구별해서 인물이 나온다, 택리지입니다. 인물이 안 나온다, 동국여지승남입니다. 그래서 택리지가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물 나온다, 택리지. 인물 안 나온다, 동국여지승남. 지금 기출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동여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공략하려면 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랑 이거 말고 동국여지승남이랑 이 대동여지도부터 먼저 배우세요.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눈꼴 표시한 거랑 이 22첩의 목판음폰을 제작했다는 키워드가 진짜 잘 나오고요. 주요 시설물을 기호 표기했고 한맥 하첨 소론도 전면 표시할 정도로 조금 퀄리티가 높아진 김정호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희랑 김정호는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상기 동국지도는 100m 상인데, 그러니까 지도를 어떤 식으로 크게 그리냐 작게 그리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동국지도가 조금 더 넓게 했고 이 대동여지도 조금 더 조밀하게 했다, 그런 거 차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랑 이 동국지도 키워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좀 한번 좀 설명 길었는데, 심화편의 경우에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일부 농서랑 지리서 중심을 암기하시는 권장하는데, 조선왕돈과 승정원 일기는 심화편, 기본편 모두 다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문화사 등재된 문화사는 일단 필수적으로 암기하는데, 솔직히 세계문화 등재된 건 이 관찬기록물 외에는 사실상 여기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문화 등재된 거는 어차피 사실상 관찬 기록밖에 없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기록유사는 시기상 유형 키워드 연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왕차로는 조선 명종식이 만들었으니까 고려시대 사회상 유형선 오답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고, 특히 이 유형은 자주 언급된 사례를 정답 출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게 다 설명 써놨는데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별표 친 거라도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저히 못 외웠어요. 그럼 별표 친 거라도 외우세요. 별표 친 거라도 외우면 그나마 좀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포커싱을 맞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을 암기합시다. 그래도 문제 조금은 더 풀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제라도. 그리고 금속과학농은 김정희 업적이랑 지능왕 순수비 유형과 연계되고, 마지막으로 지도 유형은 지도 사진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조선 역대왕들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실록처럼 편찬했다. 자, 조선 역대왕들의 역사를 후기에 남겨서 실록처럼 편찬한 거는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태조왕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고, 맞아요. 사초와 시정기, 이거 편찬하기 위해 기록 맞고, 춘추관 맞고, 임진왜란 이런 4대 사고의 보관 맞죠. 근데 기전체가 아니라 이건 편년체입니다. 기전체랑 관련된 건 대표적으로 고려사가 있죠.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국왕이 비서기관에서 완명 출납 등을 기록하여 만든 책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거는 여기 나온 승정원 일기죠. 국왕 비서기관이 승정원 일기니까요. 왜냐면 승정원이니까 이 왕명 출납이 그래서 언급을 잘 나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오랜만에 조금 고대시대 비서 가져왔는데 신라랑 관련된 거고
진흥왕이 이 지역을 순수하고 세웠고 북한산에 있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왜냐면 바람 맞아가지고 풍토가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에 세워가지고 북한산 순수비인데 이 북한산 순수비 뭐라 했어요? 제가 여기 나온 김정일 금석과학론이 조선 후기에 이 북한산 순수비를 고증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문 유형이라던가 김정일 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민생 안정. 제가 이 문제 다시 가져온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키워드 낼 수 있는데 고려시대의 키워드 오답으로서 이런 식으로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명종시기의 구황차료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적 문제는 시기형 유형의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정도 암기가 되는데 엔간한 거 솔직히 말하면 다 조선시대여가지고 조선시대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되고요. 여기다 이 고려만국전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원래는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 잘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보니까 와 내가 중국만 이게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 나라 있었구나 해가지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나 세계의 변화를 가진 이유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많이 봤으니까 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세계관 넓혀주는 계기를 준 게 이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주면은 대동여지도예요. 그래서 뭔가 지도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조밀하게 판때기로 나왔다고 하면 대동여지도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문제 못 풀겠다면 이런 식으로 전체 22첩 나오면 대동여지도예요. 자, 백리척은 뭐라 했어요? 제가 동국지도라 했죠. 그 대동여지도는 신미척이고 산맥, 하청, 도로망 등을 전미로 표시한 거 역시 대동여지도라. 그래서 정답은 1 기억도 이것이라 2번이고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 나오면 제가 인물 나오면 뭐라 했어요? 인물 나오면 택리지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lum사는 통합사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시면 그렇게까지 못 풀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자, 9번째 주제는 조선시대 궁궐 문화사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기lum사는 빡센데 제가 연속으로 빡센 유형 들어가지고 진짜 힘드실 텐데 그래서 기lum사니랑 여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권장드려요. 근데 이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보다.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심화편이랑 기본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쉽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경복궁은 반반무 치킨이고요. 덕수궁은 건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주로 내고 창덕궁은 부속 건물을 힌트 주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 부속 건물과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경복궁은 반반이고 덕수궁은 역사를 더 많이 내고 창덕궁은 부속 건물 힌트를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제 힌트를 주는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경복궁 경우는 일단 강령전, 그러니까 강령전은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행복하세요 이런 거고 근정전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경회로라던가 향원전처럼 뭔가 그 경복궁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지역, 그 놀 수 있는 이런 걸 주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이 궁궐 유형은 좀 빡세지만 이런 식으로 부속 건물이 뭐인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안 암기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암기 파트라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고 싶으면 진짜 암기 계속해서 익히셔야 돼요. 이거 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복궁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조선물산 공진이라는 거는 일제가 시행한 그 경복궁에서 시행한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외워두시고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된 장소인 경복궁 건천궁이 있고 태조 때 한양을 선도하면서 고려 궁궐이 아니라 조선의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든 궁궐이 경복궁이고 일제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지만 김영삼 때 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나중에 현대에 갈 거지만 이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걸 대표적으로 조선 총독부를 없애버리고 당시 그 전두환이랑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덕수궁의 경우에는 이런 식보다는 오히려 이 석조전이랑 중명전 같은 거 통해서 건물 관련 부속 건물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덕수궁 서거당, 인목대비가 유폐된 장소, 석조전,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 세운 장소, 그리고 정관은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 그리고 중명전, 일산회가 세운 장소인데 이 특히 석조전은 진짜 미친듯이 중요해요. 진짜 이 석조전은 별 10개 줄 거예요. 진짜 이 궁궐 위에서 제일 진짜 단독 출제율 높은 게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 덕수석조전 이거는 어떻게 능력하세요? 제가 딴 거 버려도 일단 이거 가장 먼저 외우세요. 이거는. 그리고 조금 그다음 사당의 중요한 거. 그래서 일단 이 덕수 석조전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덕수 석조전은 기본편도 단독용어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외우시고 덕수 관련된 역사는 고종이 악관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이고 태종이 한양 제천도를 위해 건립한 이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경복궁, 두 번째 만들어진 게 덕수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덕궁의 경우에는 부속 건물을 힌트 주는데 이런 식으로 뭐 도나문, 정문, 부용정 이건 약간 좀 연못 같은 거고 연경당, 인정정, 두암로처럼
뭔가 좀 자연과 연결해서 뭔가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곳, 좀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그 건축물 같은 게 많은 게 창덕궁이에요. 왜냐면 이 창덕궁이 그 세계 문화 등재됐었는데, 이게 왜냐면 이 자연과 건축물의 그 조화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거에 진가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 등재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덕궁이 다른 곳에 비해서 뭔가 나무라던가 자연과 어울리는 게 많아요. 뭔가 풀숲 같은 거 많이 보이면 그 창덕궁을 의심하면 좋아요. 특히 이 주암로 키워드 주는데, 이 주암로는 정조랑 관련된 그런 키워드고요. 그 특히 1층에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에 위치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 창덕궁 경복궁이 2궁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산이고 조선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고요. 임진왜란때 불탄 것을 광해군 때 중건했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경궁의 경우에는 출제율이 좀 낮은 편인데, 일단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렸고요. 그래가지고 경복궁은 북궐, 창경궁과 창덕궁은 동궐, 서궐은 경희궁입니다. 혹시 해보는 난궐 없나요? 난궐이라 부르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경복궁 불궐, 그 창경궁 동궐, 창덕궁도 동궐, 그리고 서궐은 경희궁, 이런 식으로 모모궐도 힌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일제감정기 시기에 창경원을 격하는데 이 원자가 동물을 할 때 그 원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궁궐 유형 키워드가 진짜 많은데, 그리고 그 궁궐 유형 이후에 문화유산 유형도 있는데, 문화유산 유형 좀 간단하게 공략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나마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좋은 게 이 세 개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개가 제일 출력이 높고요. 일단 종로 같은 경우 세계 문화유산이고, 역대 왕이 신주를 모셨고, 이거 신주란 건 이쪽 위패 같은 거 모신 거예요. 위패. 그리고 이성계가 왕실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 효와 관련된 건축물이고, 사직단은 땅의 신과 곡신의 신에게 제사 지낸 거고, 좀 심화표 준비한다면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 지낸 건 선농입니다. 그래서 땅의 신과 곡식이 지는 사직단,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 지낸 건 선농단 구별두시고, 수원화생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신돈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공신돈이란 건 쉽게 말해서 일종의 막루예요. 적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막루이고, 장안문이랑 팔달문 같은 문을 힌트줄 수도 있고, 장용 외형이 설치된 곳이고, 정조 때 건립했어요. 참고 이 거중기,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고, 특히 이 화성을 만든 경위라던가 방식이라던가 내용 같은 걸 다룬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뭐 내가 심화표 준비한다면 마지막으로 동관암묘, 뭐 관우에게 제사 지냈다던가 문묘, 뭐 공자를 지낸 사당, 이런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두 급수보도 궁궐미 문화산 키워드 암기 필수인데, 각 급수에 맞게 표시한 색에 맞게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궁궐 유형은 해분산 저 기본표 준비하는데 이거 덧쓰고 이거 다 외워야 돼. 나와요. 다 나와요. 이거는 다 나와가지고 버리시지 마시고, 이거 기본표 심화표 다 나오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만큼 암기가 진짜 빡세요. 여기는 솔직히 저도 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반반무 치킨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나마 좀 제가 찝어둔 키워드 위주로 보시고, 궁궐 유형은 부속 건물 역사 자체의 역사와 관련된 유형 출제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기본편의 경우에는 특히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런 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산 유형 같은 경우 최근 단독형 문제보다는 통합형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강해요. 뭔 얘기냐면, 그래서 뭐 종묘가 뭐예요? 근데 사직단이 뭐예요? 이렇게 안 내고 종묘, 사직단, 수원화성, 동관왕묘, 문묘 섞어놓고 이 중에서 맞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과 관련된 키워드 그 문제 나오는데,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갖다가 정답이 될 확률이 낮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너무 딥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궁궐 문화 같은 거 어떻게 푸냐,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1995년 이거 그 95년 김영삼 노보식인데, 여기서 조선 총독부 건물이 흘렸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이 흘린 게 바로 경복궁식이어가지고, 경복궁과 관련된 역사였어. 여기 선조가 거처하면 정릉동 해군, 이거 다른 얘기고, 태조 때 한양 선도한 거는 맞고, 조선물산 공진에 맞는, 이거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뭐 다른 거 가 궁궐 설명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 보려다 나온 이 덕수궁 서거당, 그리고 석조전은 그 두 차례 미소공동위가 개최된 거, 석거당은 임목대 묘패된 장소여서 덕수궁과 관련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선 고종이 아가파천 이후에 항공한 곳으로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경복궁의 이궁이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게 광해군 때 세워졌고, 인정전, 도남문 등의 그런 부속 건물 같은 걸 힌트를 많이 주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창덕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선 유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통합형 유형 많이 나는 게 이런 스타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건 종묘니까 틀렸고, 초계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낸 곳 사당은 동관암묘랑 안 맞고, 흥선대원군 시기에
협파된 거는 서원이라서 안 맞고, 자 대성정과 명륜당 중심으로 구성된 거는 이거는 성균관이랑 향교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안 맞고, 국왕이 신농 후지의 풍년 지낸 선농단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 선농단은 신농과 후직의 제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죠.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편 암기하지 않은 권장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화하면 될거든요. 그래서 약 4회에서 5회 한 번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 유형 저가 쉽게 공략하려면 어떻게 공략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의 지역을 외워요. 보훈법수 화정전, 뭐 김제 금산선 미륵전, 구례 화원사 각하전, 이렇게 암기하신 것을 권장드려요. 일단 그래서 이 금산사 미륵전은 금산사 미륵전보다는 이 금산사 자체를 출제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래서 이 금산사는 백제 무왕도 건축됐고, 이 금산사의 견훤이 신검이 유폐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 미륵전을 내고서 이 금산사 그러니까 견훤이 신검에 의해 유폐된 금산사 내의 건축물을 찾아보세요. 그게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 금산사 미륵전은 임진이라도 소개됐는데 인조 때 증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산사 미륵전은 인조, 화원사 각하전은 숙종 때 중간에 거 기억해 두시고, 보훈법주 화상전은 석가의 생애를 8장면 표사하는데 그 8장면이 여기 나온 8쌍입니다. 그래서 8장면이 8쌍이다. 이걸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 쉽게 풀 수 있고, 현주는 유일 조선시대 5층 목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인데 목탑이란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구례 화원사 각하전은 내부 공간이 뚫려있는 통층으로 구성됐고, 다폭의 8작 지붕 건물이고요. 현주나 불정 중 가장 크고, 최근에 이거는 앞으로 기초 나올 수 있으면 키워드 좀 좋게도 좋은데, 최근 화엄사 목조 비로나자 삼신불자상, 이거 좀 어려운데 이 화엄사 이 불상이 국보에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능검에서 뭔가 국보로 지정된 키워드가 나오면 그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오지게 긴 불상과 관련된 거 내고서 건축물 내면은 이 화엄사 각항전을 심화편 좀 의심해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건축물 유형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심화편 암기가 권장하는데, 기본편의 경우에는 금산사랑 법주사 8장들만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낼 것 같고, 특히 건축물 유형은 여기 써놨듯이 건축물에 관련 지어 푸는 게 제일 깔끔하고, 솔직히 건축물 어도학시 중축된 걸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물 역사 특징이랑 관련 지어 암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훈법주사 화정전, 구례 화원사 각하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형은 저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모양 안 구별해요. 저도 모양 몰라요. 저 건축물 쪽 담당은 아니어서 건축물 봐도 구별한 게 아니에요. 이 형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이 키워드 그래서 김제 나오면 뭐라 했어요? 제가 금산사 미륵전이었죠. 그래서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고, 여기 견훤이 유폐된 어떤 사찰 내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금산사 미륵전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축물 유형은 이렇게 구조 푸지 마세요. 여러분 키워드 푸신 거예요. 키워드. 건축물 구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충청부도 보훈. 보훈이면 법주사 8장전이었죠. 여기 나온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5층 모성탑이고, 석가모니 생애를 8장면 푸셨다. 석가모니 생애를 8장면 푸신 거 뭐예요? 8쌍이었죠. 그래서 법주사 8쌍전이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온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구례 나오면 뭐랬어요? 구례는 화엄사 각황전이고, 다폭의 8작 지붕 건물이고 통층 구조이고, 숙종식 중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례 나오면 화엄사 각황전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무량사 극락전이라던가 이 마곡사 대웅부전 같은 건 오다선지 나올 확률이 더 높아가지고 일단 제가 자세히는 안 다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용으로 조선시대 인물만 복습합시다. 이거는 두 구스 모두 암기하시고, 이거는 합치면은 약 2회 한 번 정도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다. 두 구스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형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유형 무조건 2회 3번 어떻게 냅니다. 자 그래서 다 시작해봅시다. 크게 세 가지 나눌 건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경제문감. 이 경제문감이란 거는 일종의 그 정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 거 담은 서적이고요. 이 삼봉과 관련된 글 같은 걸 모아놓은 게 삼봉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거든요. 그거 암기해두시고, 이 정도전은 철저한 성리학조여가지고 불교는 잡스러운 것라면서 불시잡번을 만들었고, 요동전을 추진했었고, 조선 경국전이라 해가지고 조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조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정도전 단독 만든 거고, 진짜 최초의 공식 법전은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 영조, 정조는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기억해 두시고,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방원에 의해서, 이방원. 그리고 이순지. 이 이순지는 심화편만 안겨두시면 좋은데 세종대 문과에 접합했고 갑인자 및 칠정산 제작 등에 참여한 과학자 관련된 인물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순지가 나오면은 어차피 조선 전기의 인물이다 보니까 조선 전기 키워드 내면은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 키워드 갑인자 칠정산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 이순지 부른다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조선 전기 관련된 인물이긴 한데 조선 전기 나왔으니까 그냥 갑인자랑 칠정산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선시대 성리학자. 솔직히 이걸 여러분들 종락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크게 여러분들 안겨주면 좋을 인물은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이황, 이 송시열, 김장생을 중심으로 외우시고 내가 기본편 준비한다면 이황, 이 유성룡을 중심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좀 포커싱이 나도 이렇게 되고 일단 시작해보면은 일단 이황은 기대승이라는 인물이 사단칠정 논대에 해당 키워드인데 이거 좀 어려운 거거든요. 가볍게 보시고 이 사단칠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그런 근본이 되는 뭐 4가지 단서랑 7가지 그 정 같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냥 뭔가 성리학 관련돼서 그냥 맞짱 뜬 거고 이황을 섬긴 그 서당인 도산서원 그리고 백운동 서원의 사회 건의에서 나중에 소수서원이 됐고 성합시도 군주의 도를 그 군주의 돌 그림 같은 걸 표현한 거고 이 인물의 호는 퇴계이고 예안양약을 시행했고 일본 성리학 영향을 미칠 정도 성리학의 대가이고 주자서류라 해가지고 그 주자대전이라는 그런 그 주자대전의 그 시문집을 요약한 게 이황이고요. 그래서 풍기운수 성균관 대사동도 요약했는데 그래서 이황은 제가 쉽게 한 게 어떤 식으로 냐면 약간 추상적인 거 많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많다 해가지고 성악시 또 그림이에요. 이 주자서도 시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거랑 관련된 거 많고 일본 성리학 영향 미친다.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거 둥둥둥둥 날아가가지고 일본 영향 미쳤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이황은 추상적이어서 뭔가 둥둥 떠다니고 뭔가 좀 시랑 그림 같은 거 많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 자,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 고조선의 역사를 조금 기자 고조선 이렇게 중시하는 기자 세계를 만들었고 경목역이라는 건 일종의 그 초등 교재 같은 거. 초등 도덕교재 같은 거고 동호문답이란 거는 일종의 왕에게 필요한 정치 같은 거를 지가 문답 같은 형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치해야 되니까 뭐 질문하고 이렇게 정치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성학집이란 거는 제황학 그러니까 왕을 위한 학문 같은 거고 10만 양묘설은 그 군대를 강화해가지고 나라 지키자 그런 말이고 자운서원 이 이의를 모신 서원이 자운서원이고 해주향학을 시행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조금 더 현실적인 거를 많이 주장해요. 현실적인.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 그래서 이는 약간 좀 주기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황은 좀 추상적인 게 많이 나오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행동 같은 거 법칙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키워드인 이런 게 많다고 암기시킵니다. 아니면 황도 그리고 이는 집요 이렇게 구별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송시 같은 경우는 윤휴를 사문난도 비판했어요. 왜냐면 얘가 그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해석했으니까. 그리고 숙종 시기에 기사환구 사망했어요. 왜냐 당시에 그 숙종에게 그 경종을 세자로 받아들인 건 너무 이르다고 괜히 나댔다가 맞은 거고 기해성 때 기년설 중했어요. 왜냐면 이 기해성 때는 효종이 사망인데 이거 자해 대비 복상을 1년은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요. 효종에게 기축봉사를 올려가지고 북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송시열의 호인 우암도 암기해두신 게 어장해요. 그리고 유성룡 같은 경우는 얘를 모신 서원은 병산서원이고요. 이순신을 청구했고 징비록을 저술했고 훈련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 징비록이랑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최고로 어려운 키워드 이런 게 있거든요. 김장생의 경우에는 호는 사계이고 도남서원의 배경을 듣고 이해학을 조선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진남을 저술했고 조시 같은 경우 남명이고 경과 을을 이 경과 을을 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과 을을 새긴 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 인물이고 곽지하고 정인홍 등의 북인 제단을 만든 게 그 조식이에요. 그래서 이 조식은 북인의 대가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후기 인물로 김정희가 있는데 김정희의 경우는 추사 김정희 호는 추사이고 금속관을 조술했고 아까 말한 세안도 만들었고 옹방강 완원도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자신의 필체인 추사체를 창화했다.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도 가끔 나오는데 이 인물은 신유박해로 인해 흑산도 유배됐고 흑산도의 물고기 관련된 거 정리한 자산어부를 저술했습니다. 자, 이제 암기 끝났으니까 실전 적용해보면은 이거 따로 뭐 그 주의사항 이거 설명드릴 거 없고 여기 봐요. 호는 삼봉이다. 자, 그리고 조선 건국 주도했고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죽임 당했으니까 정도전이죠. 그래가지고 정도전 관련 키워드였어.
얘는 성리학자라 불교에 비판한 불시자표 저술했고, 두 번째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워두면 좋은데, 여기 봐요. 일본 성리학 영향을 줬다. 그리고 강릉 오주가 태어났다. 그래서 강릉 오주가 태어난 건 이이고, 풍기운수, 성균과 대사등 등을 영입한 건 이황이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황의 이 문제 풀고 싶으면 나중에 그 화폐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황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성화합시도 군주의 도를 그림을 표시한 이게 정답이고 1번.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병산서원 나왔고, 여기도 훈련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 했으니까 이건 유성룡이어가지고, 유성룡은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소설인 임진왜란 소설인 징비록을 저술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추사, 이 인물 호는 추사이고, 여기 추사체, 자신의 필체를 만들었고, 세안도를 그렸고, 옥망과 완원 등과 청약자를 교류했고, 그래서 옳은 걸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선시대 유형은 제가 최대한 쉽게 키워서 뽑아보려 했어도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조선시대 기록유산이라던가 궁궐 유형 솔직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그나마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암기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라고, 이제 6강부터는 근현대사, 3강 안에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현대사가 솔직히 정근대사보다 설명하기 좀 더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